부산에 끊임없이 비가 내렸다. 바다의 숨결이 도시의 소음과 뒤섞여 거리를 회색강으로 바꾸었다. 해운대의 네온 불빛은 폭우 속에서 깜박였고 그 색깔들은 젖은 아스팔트의 번져 아래 세상에 병적인 빛을 드리웠다. 대로변 좁은 골목에서 한 소년이 바람에 맞서 작은 몸을 구부린 채 빗속을 헤쳐나갔다. 그의 이름은 민재, 겨우 10살이었고 몸은 가늘고 강인했으며 얼굴은 육체적인 것 이상의 굶주림으로 수척했다. 낡은 배낭은 어깨에 달라붙었고 끈은 해졌으며 그 안에는 낡은 셔츠 몇 장, 낡은 양말 한 켤레, 그리고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 안에 넣은 가장자리가 말린 사진이 들어 있었다. 흠뻑 젖고 솔기가 터진 소년의 운동화는 포장도로를 찰싹거렸고 각 걸음은 그를 삼키려는 폭풍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 민재의 어둡고 나이보다 오래된 슬픔으로 무거운 눈은 골목을 훑었다. 비는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이마에 달라붙게 했고 속눈썹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는 거의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 표면은 손가락 아래 미끄러웠다. 그 사진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그의 자세는 뻣뻣했고 눈은 날카로운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남자의 얼굴은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무게를, 세상을 밀어내는 듯한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는 이 남자를 진짜로는 몰랐지만 의식을 잃기 전 어머니가 속삭였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민재야. 그를 찾아. 그 말은 살균제와 절망의 냄새가 나는 병실에서 갈라진 입술을 통해 나온 연약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고 그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밧줄이었다. 부산의 거리는 폭풍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으로 살아있었다. 비닐 천막 아래에서 외치는 상인들, 우산 아래 서두르는 통근자들, 그들의 얼굴은 비에 흐릿했다. 민재는 그림자를 고수했고 그의 작은 몸은 군중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갔으며 그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는 도시에 의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동전을 남원에서 버스표를 사는 데 썼다. 그와 그의 어머니 지영이 국수집 위 좁고 곰팡이 핀방에서 살았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의 삶은 힘들었고 병을 줍고 사탕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일상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병이 오기 전까지는. 지영은 몇 달 동안 고통을 숨겼고 기침은 억지 미소 뒤에 머펠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하다 했지만 그녀가 쓰러졌을 때 진실은 지금 도시를 흠뻑 적시는 비처럼 쏟아져 나왔다. 남원의 병원은 도울 수 없었고 의사들은 희귀병, 배낭과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소년에게는 너무 비싼 치료에 대해 말했다. 민재는 사진 때문에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뒷면에 휘갈겨 쓴 이름, 강준호 때문에 부산에 왔다. 그 남자는 거물이었고 회의실에서 속삭여지고 사업 페이지에 굵게 인쇄되는 이름이었다. 해운그룹의 회장, 해운대 스카이라인의 절반을 소유한 대기업. 준호는 민재에게 낯선 사람이었고 유리타워와 세련된 자동차의 세계에서 온 인물이었으며 소년의 굶주림과 추위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지영의 약하지만 확신의 참말은 그를 이곳, 이 도시, 이 남자에게 보냈다. 그는 내 아버지야. 그가 도와줄 거야. 민재는 그녀를 믿는지 준호 같은 남자가 그 같은 소년에게 신경 쓸지 몰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은 약 없이 그의 어머니에게 24시간을 주었고 시계는 뚝딱거리고 있었으며 민재는 그것과 경쟁하고 있었다. 골목은 넓은 거리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해운그룹 본사가 모놀리스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 외관은 폭풍의 혼란을 비추고 있었다. 민재는 멈춰 섰고 숨이 멎으며 탑을 올려다보았다. 그 불빛은 비를 뚫고 등대처럼 빛났다. 사진이 그의 손에서 떨렸고 남자의 얼굴이 그를 쳐다보았고 건물에 꺾이지 않는 존재감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두려움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2번이나 쫓겨났고 문 앞의 경비원들은 그의 젖은 옷과 절박한 애원에 움직이지 않았다. 예약 없으면 출입 금지. 그들의 목소리는 평탄했고 눈은 그를 단지 또 다른 거리의 아이로 무시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기 위해 이만큼 온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그는 밤새도록 빗속에 서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었다. 그는 탑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자리를 찾았고 플라스틱 지붕은 바람에 날리는 비로부터 거의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는 웅크렸고 배낭을 임시 좌석으로 삼았으며 건물의 입구를 지켜보았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왔다 나갔고 그들의 우산은 검은 꽃처럼 흔들렸으며 그들의 얼굴은 집중되어 있었고 정류장 아래의 소년을 몰랐다. 민재의 배가 으르렁거렸고 몇 시간 전에 먹었던 빵 껍질을 날카롭게 상기시켰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굶주림은 오래된 친구였고 남원의 힘든 시절에 끊임없는 동반자였다. 더 아픈 것은 불확실성, 사진 속 남자가 신경 쓰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비는 가랑비로 느려졌고 도시의 불빛은 땅거미 속에서 선명해졌다. 민재의 눈은 결코 탑의 문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작은 몸은 기대로 긴장되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고 추위가 그의 뼈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하늘이 멍든 보라색으로 어두워졌을 때 문이 활짝 열렸고 한 무리가 나타났다. 공기를 바꾸는 듯한 존재감을 가진 남자 주위에 모인 정장 무리.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물들었으며 그는 조용한 권위로 움직였고 코트는 바람에 휘날렸다. 민재의 숨이 멎었다. 그였다. 사진 속 남자, 강준호. 길 건너편에서도 그의 얼굴은 틀림없었다. 민재의 다리는 생각이 따라잡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는 정류장에서 뛰쳐나왔고 비가 얼굴을 찔렀으며 운동화는 젖은 포장도로에서 미끄러졌다. 아버지, 그는 날것의 목소리로 소리쳤고 거리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갈랐다. 무리가 멈췄고 고개가 돌아갔으며 눈이 가늘어졌다. 준호는 잠시 멈췄고 시선이 소년에게 고정되었으며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날카로웠다. 칼날이 목표물을 평가하는 듯했다. 민재는 흠뻑 젖고 떨리는 채 비틀거리며 멈춰 섰고 사진은 방패처럼 내밀었다. 아버지, 제발요. 그는 다시 소리쳤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애 죽어가고 있어요. 당신은 제 아버지예요. 그녀를 도와주셔야 해요. 공기는 얼어붙었고 우리의 수군거림은 소년의 말에 잠잠해졌다. 준호의 눈이 사진으로 향했다가 다시 민재에게로 향했고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비는 그의 우산에서 뚝뚝 떨어졌고 놀란 정적에 대한 꾸준한 리듬이었다. 누구냐? 그는 낮고 통제되었지만 무언가의 호기심, 의심, 혹은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애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이 쏟아져 나오며 사진을 더 높이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녀는 병원에 있어요. 약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제발요. 저한테는 아무도 없어요. 무리가 약간 갈라지면서 준호 옆에 있는 한 여자가 드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날카로웠고 눈은 비보다 더 차가웠으며 디자이너 코트는 폭풍에 닿지 않았다. 준호의 아내인 수진이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그의 것만큼 위압적이었지만 조용한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섰고 목소리가 가랑비를 갈랐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녀의 어조는 피를 흘릴 만큼 날카로웠다. 그냥 걸어와서 그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누가 널 시켰지? 그녀의 눈이 민재를 훑었고 그의 젖은 옷,
낡은 배낭을 보며 입술이 살짝 말려 올라갔다. 민재는 심장이 뛰었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꾸준했다. 어머니 이름은 지영이에요. 그녀가 이걸 줬어요. 그는 그것을 꽉 쥔 손가락이 하얘지며 사진을 앞으로 내밀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았고 이미지를 살피면서 눈이 가늘어졌다. 자기 자신, 더 젊은, 불을 외치는 정장을 입고 배경은 10년 전 남원의 거리. 그의 턱이 굳어졌고 인식의 불꽃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고 비에 젖은 공기처럼 무거웠다. 수진의 목소리가 그것을 깼다. 날카롭고 비난하는 듯했다. 말도 안 돼. 그는 그냥 돈을 구걸하는 거리의 아이일 뿐이야. 준호, 그를 떠나라고 말해.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마음은 기억의 실마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지영, 그가 수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름, 야망과 권력 아래 묻어둔 과거의 여자. 민재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머니의 삶의 무게가 갈비뼈를 짓누르며 그를 지켜보았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준호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고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무언가 부드러워졌다. 그의 평정에 갑옷에 금이 간 것,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수진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녀의 우산이 장벽처럼 기울었다. 그만, 그녀가 쏘아붙였다. 경비원, 이 아이를 데려가. 2명의 경비원이 앞으로 나섰고 그들의 손이 민재를 향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비는 그들 주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차에 타, 준호가 말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으며 눈은 여전히 민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녀는 눈을 깜박였고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으며 심장이 뛰었다. 나랑 같이 간다. 수진의 고개가 그를 향해 휙 돌아갔고 그녀의 얼굴은 불신의 가면이었지만 준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공회전 중인 세련된 검은 차로 향했고 운전사가 문을 열었다. 민재는 망설였고 사진은 여전히 손에 있었으며 어머니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번쩍였다. 그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남자가 그를 도울지 아니면 그를 내쫓을지 몰랐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고 가죽 시트는 젖은 옷에 차가웠으며 사진은 가슴에 꽉 쥐어져 있었다. 준호가 그의 옆에 미끄러져 들어왔고 수진이 뒤따랐으며 그녀의 침묵은 폭풍보다 더 시끄러웠다. 차가 출발했고 헤드라이트가 비를 가르며 탑과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을 뒤로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사진 속 남자를 찾았지만 다음은 무엇일까? 준호가 그를 믿을까? 그가 어머니를 구할까?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민재의 아버지라면 왜 그는 그들을 위해 결코 오지 않았을까? 차가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민재는 희미한 빛 속에서 알 수 없는 표정의 준호를 쳐다보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끊임없는 북소리였으며 민재의 손가락이 사진을 꽉 쥐었다. 부산 어딘가에서 그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삶은 한 가닥 실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과거 어딘가에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는 진실. 강준호의 차 안은 비에 젖은 부산의 거리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럽고 시원했고 공기는 광택제와 희미한 향수 냄새로 무거웠다. 민재는 뒷좌석에 뻣뻣하게 앉아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었고 준호의 사진은 여전히 떨리는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도시가 색바랜 창문을 통해 흐릿해졌고 해운대의 네온 불빛이 색깔의 줄무늬로 번졌지만
민재의 눈은 옆에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똑바로 앉아 얼굴은 평온의 가면이었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두드렸다. 침묵을 재는 듯한 리듬. 민재의 다른 편에 있는 수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을 발산했고 팔짱을 끼고 시선은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웠다. 차는 폭풍 속을 윙윙거리며 달렸고 병원이 아닌 민재가 짐작할 수 없는 목적지로 향했다. 강마일은 부산의료센터에서 숨을 헐떡이며 싸우고 있는 그의 어머니 지영과의 거리를 늘렸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매듭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라고 부른 남자를 찾았지만 준호의 침묵은 벽이었고 수진의 적개심은 그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이었다. 수년간의 취급으로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진 사진은 그의 유일한 다처럼 느껴졌다.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연결의 불안정한 증거. 그의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다. 그를 찾아, 민재야. 그는 내 아버지야. 하지만 맞춤 정장과 먼 눈을 가진 옆에 있는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아니었다. 민재의 손가락이 사진을 꽉 쥐었고 더 젊은 준호의 이미지가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그때도 엄격했다. 왜 이 남자는 그들을 위해 결코 오지 않았을까? 왜 그는 지영이 남원의 허물어져가는 연립주택에서 혼자 그를 키우게 내버려 두었을까? 차는 속도를 줄여 해운대 위 언덕에 문이 달린 단지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저택들이 바다의 불안한 출렁임에 대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비는 고운 안개로 약해졌지만 공기는 무거웠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 아래에서 흩어진 별처럼 반짝였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고 준호가 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거의 기계적이었다. 와라. 그는 민재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망설였고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야른 선으로 눌려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충분히 말했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는 배낭을 꽉 쥔 채 삼키고 밤에 부드럽게 빛나는 유리벽을 가진 넓은 집으로 준호를 따라갔다. 안에서 저택은 부의 대성당이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빛나는 대리석 바닥, 민재의 평생보다 더 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찬 벽, 중립적인 얼굴의 한 하녀가 나타났고 준호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소년을 위해 방을 준비해. 그의 어조는 퉁명스러웠다. 그리고 마른 옷을 가져다줘.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본 후 복도를 따라 사라졌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함을 갈랐다. 준호,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통제되었고 당분간 칼집에 넣은 칼날 같았다. 진심으로 이 아이를 여기에 머물게 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야, 수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의 눈이 번쩍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굽이 계단을 향해 걸어가면서 긴장의 흔적을 남겼다. 민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운동화는 깨끗한 바닥에 젖은 얼룩을 남겼으며 이 광대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작게 느껴졌다. 준호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평가하는 듯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했지. 그가 말했다. 어느 병원? 부산의료센터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꾸준하게 대답했다.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길 아주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을 넘기지 못할 거래요. 그의 목이 메었고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녀가 이걸 줬어요. 그는 다시 사진을 내밀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준호는 그것을 받았고 그의 눈은 이미지에 머물렀으며 턱의 근육이 실룩거렸다.
잠시 동안 민재는 무언가의 기억의 불꽃, 어쩌면 애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준호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다. 지영,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로 반복했다. 그는 사진을 돌려주었고 그의 손가락이 민재의 손가락을 스쳤다. 오늘 밤은 여기 있어. 내가 전화할게. 그는 전화기를 꺼내 유리벽으로 된 서재로 향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복종에 익숙한 남자의 권위 있는 어조로 바뀌고 있었다. 김 원장님, 강준호입니다. 부산의료센터 VIP 병동으로 환자를 옮겨야 합니다. 이름은 지영입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도록 해주세요. 지금 당장. 민재의 숨이 멎었고 희망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뿔이 박힌 채 서서 준호의 전화가 즉각적인 조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을 들었다. 그 남자는 돌아섰고 그의 눈이 민재의 눈과 마주쳤다. 지금 그녀를 옮기고 있어. 그가 말했다. 약을 맞을 거야. 민재의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고 안도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날의 무게에 굶주림, 추위, 두려움가 그를 똑바로 서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준호의 표정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아직 고맙다고 하지 마. 그가 말했다. 너에 대해 얘기해야. 이것에 대해. 그는 사진을 가리켰고 그의 목소리는 그가 묻지 않은 질문을 담고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의 병, 그들의 수년간의 투쟁, 그녀가 속삭였던 이름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준호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목숨을 손에 쥔 낯선 사람이었다. 하녀가 돌아와 민재를 박물관처럼 느껴지는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깨끗한 선, 한 작은 소년에게는 너무 큰 침대,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문. 그녀는 그에게 마른 옷 한 벌, 너무 컸지만 따뜻했고 밥과 국 한 그릇, 김이 위안의 약속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건네주었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먹었고 마음은 어머니, 준호, 이제 배낭에 안전하게 넣은 사진에 있었다. 그는 여기에 이 유리와 보의 집에 속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은. 아침은 창백한 해가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며 밝았고 비는 희미한 가랑비로 줄어들었다. 민재는 발걸음 소리에 잠을 깼고 몸은 너무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서 뻣뻣했다. 그는 빌려 입은 옷이 몸에 헐렁하게 걸린 채 재빨리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모험을 떠났다. 집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접시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목소리의 중얼거림만 있었다. 준호는 2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 앉아 앞에 신문을 펼쳐놓고 커피는 손대지 않았다. 수진도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으며 눈은 민재가 들어올 때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일어났구나. 준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병원에 얘기했어. 내 어머니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야. 검사를 하고 있어. 민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죽는 것보다 나았지만 그 단어는 깨질 수 있는 약속처럼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준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평가하는 듯했다. 그럴 거야. 하지만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해야. 그는 의자를 가리켰고 민재는 앉았으며 손은 무릎에 꽉 쥐어져 있었고 배낭은 발치에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상황. 준호, 그는 이야기를 가진 거리의 아이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그가 당신 것이라고 믿는 건 아니겠죠. 그녀의 말은 아팠지만 민재는 신뢰와 믿음의 신호를 찾으며 준호를 계속 쳐다보았다.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 준호의 어조는 신중했다. 하지만 몇 년 전 남원에서 지영이라는 여자를 알았어. 그의 눈이 민재에게 향했고 마치 자신을 찾는 듯 그의 얼굴을 탐색했다. 그녀는 내가 알던 누구와도 달랐어. 부산에 오기 전 해운그룹 이전에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있었고 세련된 외관에 금이 갔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준호는 그의 어머니를 알았고 그녀를 기억했다. 증거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였다. 수진의 웃음은 날카롭고 부서지기 쉬웠다. 돌봐줬다고요? 준호, 당신은 젊고 무모했어요. 과거의 모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민재에게 돌아섰고 눈이 가늘어졌다. 내 게임이 뭐야? 얘야? 돈? 공짜로 얻었다는 거. 민재의 얼굴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손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손을 들어 수진의 반박을 막았다. 그만, 그가 말했다. 내일 DNA 검사를 할 거야. 그때까지 그는 여기에 머문다. 수진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고 그녀의 침묵은 터지기를 기다리는 폭풍이었다. 민재의 안도감은 두려움으로 누그러졌다. 검사는 그가 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 남자, 이 낯선 사람이 그를 원할까? 아니면 그는 사진 한 장과 죽어가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거리로 내쫓길까? 하루는 긴장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민재는 게스트룸에 머물렀고 하녀가 그가 거의 손대지 않은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대화의 조각들에 수진의 날카로운 속삭임, 준호의 낮은 대답, 벽을 뚫고 들려오는 스캔들과 편판이라는 단어들을 엿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을 탐험했고 그 광대함은 압도적이었으며 그 사치는 낯설었다. 액자에 담긴 상으로 가득 찬 복도에서 그는 화병 뒤에 반쯤 숨겨진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더 젊은 준호, 수줍은 미소를 지닌 여자 옆에 서 있었다. 민재의 숨이 멎었다. 그의 어머니 지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부드러웠고 수년간의 고난으로 인한 주름이 없었다. 그 사진은 그가 가지고 다니는 것의 거울이었고 준호의 과거와 그의 어머니의 과거가 얽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액자를 배낭에 넣었고 심장이 뛰었다. 절도는 아니었다. 진짜로는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고 그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방으로 돌아올 때 그는 등 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수진이 있었고 그녀의 눈은 가늘어졌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민재는 얼어붙었고 배낭이 어깨에 무거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그를 배반했고 약간의 떨림이 그를 드러냈다.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존재감은 가녀린 몸에도 불구하고 우뚝 솟아 있었다. 그를 조종할 생각 마, 그녀가 말했다. 내 타입 알아. 슬픈 이야기를 가진 거리의 아이들, 본에 빌붙으려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고 깊게 상처를 냈지만 민재는 제자리를 지켰고 어머니의 얼굴이 그의 마음속에 번쩍였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강해졌다. 그리고 당신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온 거예요. 수진의 눈이 번쩍였고 분노와 다른 무언가 의심, 어쩌면 아니면 두려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굽이 대리석 위에서 딸깍거렸으며 민재를 복도에 홀로 남겨두었다.
그는 배낭을 꽉 쥐었고 훔친 사진은 가슴에 타는 듯한 비밀이었다. 그는 준호가 그를 믿을지 DNA 검사가 무언가를 바꿀지 몰랐지만 그는 이제 과거의 한 조각, 진실로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 그의 어머니를 위해 수진이나 다른 누구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든 싸울 것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재를 서재로 불렀다. 어두운 나무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으로 된 방이었고, 공기는 가죽과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단 하나의 램프가 따뜻한 빛을 드리웠고, 남자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했다. 내일 어머니를 방문하도록 준비해서 준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병원에서는 치료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야. 어떤 일이든 준비해야 해. 민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배낭에서 사진의 어머니가 준 것, 그가 가져온 것이 아닌 애를 꺼냈다. 이게 그녀예요. 그는 책상 위로 그것을 밀었다. 어머니가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몰랐지만, 그는 준호가 그녀를 보기를, 기억하기를 원했다. 준호는 사진을 집었고,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부와 권력이 그를 굳게 만들기 전, 남원에서 그였던 남자의 그림자야. 지영, 그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달랐어.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고, 그의 눈이 민재의 눈과 마주쳤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아니라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남아 있었다. 민재는 희미한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거리로 내쫓길 것이었다. 민재가 서재를 나설 때 그는 유리 캐비닛을 지나쳤다. 그 선반에는 상과 장신구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 작고 변색된 열쇠가 끼워져 있었고 그 모양은 익숙했으며 그가 기억할 수 없는 기억 속의 무언가 같았다. 그것은 빛나는 트로피 옆에 있는 작은 것이었고 하찮았지만 그의 눈에 띄었고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고 감히 만지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비밀로 가득 찬 집의 물음표였다. 방으로 돌아오자 민재는 침대에 앉아 훔친 사진을 옆에 두었다. 액자 속 어머니의 미소는 생명줄이었고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DNA 검사가 다가왔고 그를 구원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준호의 과거, 어머니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가? 비는 그쳤지만 바깥의 밤은 무거웠고 도시의 불빛은 먼 약속이었다. 민재는 뒤로 누웠고 눈은 천장을 향했으며 심장은 질문으로 뛰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경멸, 준호의 의심, 그리고 어머니의 삶의 무게와 마주했다. 하지만 무언가 그에게 진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검사나 사진보다 더 큰 무언가,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험할 무언가. 아침 해가 부산의 무거운 구름을 뚫고 솟아올라 도시의 창백하고 물기 어린 빛을 드리웠다. 강준호의 저택에서 공기는 말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광택나는 표면에 달라붙어 단어 사이의 침묵에서 메아리 쳤다. 민재는 일찍 일어났고 빌려 입은 옷은 피부에 뻣뻣했으며 그날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DNA 검사가 다가왔고 그를 이 이상하고 호화로운 세계에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거리로 다시 내쫓을 판결이었다. 그의 배낭은 침대 옆에 있었고 어머니와 준호의 훔친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었으며 그 존재는 불확실성에 대한 조용한 반항이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만졌고
손가락으로 빗바랜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를 지탱하는 희미한 희망의 실처럼 연약하게 느껴졌다. 아래층 식당은 조용한 전쟁의 무대였다. 준호는 식탁 머리에 앉아 커피는 손대지 않은 채 익숙한 통제력으로 태블릿을 훑어보았다. 반대편 끝에 있는 수지는 의도적인 평온함으로 차를 마셨고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으며 눈은 민재가 들어올 때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시끄러웠고 세련된 외관 뒤에 끓고 있는 폭풍이었다. 민재는 문간에 서 있었고 운동화는 대리석 바닥을 긁었으며 원치 않는 세계의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앉아, 준호가 올려다보지 않고 평탄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순종했고 손은 무릎에 꽉 쥐어져 있었으며 배낭은 방패처럼 발치에 있었다. 하녀가 그 앞에 밥과 구운 생선 한 접시를 놓았고 그 향기는 며칠간의 빵 껍질과 굶주림 후에 압도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먹었고 각 한 입은 병상에 누워 기계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약의 삶이 묶인 어머니 지영을 상기시켰다. 준호의 전화 한 통으로 그녀는 VIP 병동을 얻었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었고 민재는 그것을 알았다. 그는 온정과 믿음의 신호를 찾으며 준호를 쳐다보았지만 남자의 얼굴은 요새였고 그의 생각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수진의 눈은 다른 이야기였다. 날카롭고 계산적이며 차가웠고 유리 아래의 표본처럼 민재를 고정시켰다. 검사는 10시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함을 갈랐다. 이 오해가 끝나기를 바라자. 민재의 속이 뒤틀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남원에서 그를 쫓아냈던 상인들, 그의 덧댄 옷을 조롱했던 아이들보다 더 심한 것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수지는 단지 회의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힘이었고 준호 옆에서 삶을 쌓았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호할 여자였다. 그녀의 적개심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토적이었고 민재는 침입자였다. 그는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마음은 사진, 캐비닛에서 본 열쇠, 폭풍 구름처럼 쌓이는 질문들에 있었다. 준호는 그의 어머니에게 누구였는가? 왜 그는 그들을 떠났는가? 그리고 그 열쇠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병원은 흰벽과 살균제 공기의 미로였고 복도는 삶과 죽음의 조용한 긴급함으로 윙윙거렸다. 민재는 준호의 차 뒷좌석에 앉아 도시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고 심장은 부산의료센터에 가까워지면서 쿵쾅거렸다. 준호는 침묵 속에서 운전했고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꾸준했으며 수지는 앞좌석에 앉아 전화기를 꽉 쥐고 그녀의 손가락은 민재의 신경과 일치하는 리듬으로 메시지를 두드렸다. DNA 검사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준호는 말했지만 민재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진실의 증거, 어머니를 구할 기회, 그가 모르는 아버지로의 문.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들을 면봉과 클립보드를 든 기술자가 기다리는 멸균된 방으로 안내했다. 민재는 면봉이 뺨을 스칠 때 가만히 앉아 준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무관심에 가까운 평온함으로 같은 절차를 겪었다. 결과는 24시간 후에 나옵니다. 기술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고 전문적이었다. 민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24시간은 그의 어머니의 삶이 실에 달려 있을 때 영원처럼 느껴졌다. 검사 후 준호는 민재를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지영은 유리벽 뒤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가슴은 인공호흡기의 리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했다. 민재는 유리에 손을 눌렀고 숨이 표면을 흐리게 했다. 엄마,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찾았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그를 들을 수 있고 싸우겠다는 그의 약속을 느낄 수 있다고 상상했다.
준호는 그의 뒤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무거운 그림자여야. 그녀는 강해, 그가 낮고 거의 마지못해 말했다. 언제나 그랬어. 민재는 그 말에 놀라 돌아섰다. 어머니를 아셨군요. 그는 질문이 아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애원으로 말했다. 준호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했다. 오래전에 그가 말했다. 남원에서. 그녀는 내가 알던 누구와도 달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이 지영의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향했다. 내 존재는 몰랐어.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 말은 무겁게 걸려 있었고 고백이거나 변명이었으며 민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준호의 갑옷의 금이 같고 그들을 함께 묶는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민재가 더 밀어붙이기 전에 의사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당시 치료가 그녀를 안정시키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유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그녀의 아들이고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멎었고 방이 기울었다. 유전 질환? 그에게 닿을 수 있는 혈액 이상의 방식으로 그를 준호와 묶을 수 있는 무언가.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건네받은 클립보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검사를 진행해, 그가 말했다. 모두. 중환자실을 떠날 때 민재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DNA 검사는 한 가지였지만 이 새로운 폭로의 잠재적인 질병, 그의 혈액 속의 그림자에는 그의 임무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준호가 필요했다. 단지 어머니의 약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답을 위해서. 차로 돌아와 그는 조용히 앉았고 주머니 속 사진은 타는 듯한 무게였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함을 깼다. 날카롭고 비난하는 듯했다. 이건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어요, 준호. 유전 질환? 당신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소년? 다음은 뭐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민재는 긴장감을 느꼈다. 터지기를 기다리는 폭풍. 저택으로 돌아오자 민재는 방으로 물러갔고 훔친 사진은 그가 떨쳐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어머니의 미소, 준호의 더 젊은 얼굴, 그들 뒤에 남은 거리를 살폈다. 그것은 시간에 멈춰진 순간이었고 그가 모르는 이야기의 단서였다. 캐비닛에서 본 열쇠가 그를 괴롭혔고 그 변색된 표면은 놓아주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그것은 무엇을 여는가? 기여? 비밀? 그는 알아내야 했지만 집은 지뢰밭처럼 느껴졌고 수진의 눈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사무실에 있고 수진이 외출한 동안 민재는 캐비닛이 있는 복도로 들어갔다. 열쇠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상과 장신구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으며 그 존재는 거의 의도적인 것처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심장이 뛰었으며 유리문을 열고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감쌌다. 그것은 작고 화려했으며 상자나 일기장에 맞을 법한 종류였고 문에는 맞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고 숨이 얕았으며 하녀가 나타났을 때 캐비닛을 닫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재가 너무 빨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했다. 하녀는 그를 살폈고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조심해, 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이 집에는 눈이 있어. 그녀는 돌아섰고 민재에게 에어컨 때문이 아닌 한기를 남겼다. 그는 방으로 돌아왔고 열쇠는 사진 옆에 무거운 비밀이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중요하게 느껴졌고 그를 준호, 그의 어머니, 진실과 묶을 수 있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그를 거실로 불렀고 그녀의 존재는 위압적이었으며 눈은 차가웠다. 내가 좀 파봤어. 그녀는 10년 전 남원의 뉴스 기사가 있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것은 한 여자 지영 에카 지역 사업체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얼룩을 남겼다는 내용이었다. 내 어머니는 성녀가 아니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떨어졌다. 그리고 넌 우리가 그녀가 준호와 아이를 가졌다고 믿기를 기대하는 거야? 편리하지, 안 그래? 민재의 얼굴이 불타올랐고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항상 열심히 일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수진의 미소는 얇고 포식자 같았다. 빈민가에서 키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넌 내 집에 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와 있어.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이해야.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목소리는 속삭임이었다. 그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넌 끝이야. 그리고 양성으로 나오면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지만 민재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굶주림, 추위, 그리고 거절을 마주했다. 수지는 단지 또 다른 폭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위협은 진짜였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사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지영이 그에게 무언가를 숨겼을까? 그녀의 과거와 준호의 과거에 그녀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을까? 주머니 속 열쇠가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가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단지 검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위해 답이 필요했다. 그가 방으로 돌아올 때 그는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 그녀가 말했다. 지영, 남원, 10년 전 그녀가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원해.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단지 그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하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릴 사건을 만들고 있었다. 하녀의 경고가 메아리 쳤다. 이 집에는 눈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눈은 그의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열쇠와 사진을 옆에 두고 깨어 있었고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다. DNA 검사는 내일 나올 것이었지만 수진의 조사는 새로운 위협이었고 점점 커지는 그림자야. 그는 열쇠, 기사, 병원에서의 어머니의 약한 미소를 생각했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가? 그리고 수진은 무엇을 찾을 것인가? 바깥 도시는 조용했고 비는 먼 기억이었지만 민재는 폭풍이 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희망,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가 찾은 가족의 불안정한 실마리를 쓸어버릴 수 있는 폭풍. 그가 불안한 잠에 빠져들 때 열쇠는 달빛에 반짝였고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의 약속이었다. 새벽은 부산 위에 연약한 명료함으로 밝았고 하늘은 민재의 가슴 속 무게를 비추는 멍든 회색이었다. 빛나는 대리석과 차가운 침묵이 있는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캐비닛에서 가져온 변색된 열쇠를 손에 쥔 채 깨어났고 그 무게는 그의 손바닥의 조용한 비난이었다. 그의 어머니 지영과 더 젊은 준호의 훔친 사진이 그 옆에 놓여 있었고 묻히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유물이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었고 그를 강준호와 묶거나 그가 도착한 이후 매달렸던 연약한 희망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밤 수진의 위협은 밥의 약속보다 더 크게 메아리 쳤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을 증거를 사냥하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단지 검사 때문이 아니라 열쇠가 풀 수 있는 비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 때문이었다. 그는 하녀가 제공한 큰 옷을 입었고, 그 깨끗한 냄새는 그의 피부에 낯설었으며, 열쇠와 사진을 배낭에 넣었다. 집은 조용했고, 공기는 날씨가 아닌 폭풍의 기대로 무거웠다. 아래층에서 준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실루엣은 아침 빛에 선명했다. 수지는 없었고, 그녀의 부재는 안도감이었지만 또한 경고였다. 그녀는 저 밖에 있었고, 계략을 꾸미고 있었으며, 지영의 기만을 증명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그 위에 걸린 칼날이었다. 민재는 준호에게 다가갔고, 운동화는 대리석 위에서 조용했으며, 목소리는 작았지만 꾸준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준호는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알 수 없었으며, 손에는 전화기가 있었다. 곧, 그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 오늘 아침에 배달할 거래. 그의 눈이 민재의 배낭으로 향했다가, 다시 그의 얼굴로 향했고, 말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민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열쇠에 대해, 그가 찾은 사진에 대해, 준호가 그의 어머니와 공유한 과거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고, 부와 권력의 거인이었으며, 민재는 희미한 희망을 가진 소년일 뿐이었다. 하녀가 아침 식사 애죽, 절인 무, 반숙 계란 애를 가져다 주었지만, 민재는 거의 먹을 수 없었고, 속은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다. 준호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의 접시는 손대지 않은 채, 그의 눈은 지평선에 있었다. 내 어머니,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완고했어. 언제나 그랬지. 도움이 필요할 때도 결코 구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무게를, 기억과 후회가 뒤섞인 것을 담고 있었고,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것은 준호가 지영에 대해 말한 가장 많은 것이었고, 그들 사이의 벽에 금이 간 것이었다. 왜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민재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질문이 튀어나왔다. 어머니는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 오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다. 잠시 동안, 민재는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준호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고, 말하지 않은 무언가로 무거웠다. 몰랐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남원을 떠났어. 내 가족이. 그녀가 나와는 아무 관련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 나는 그들을 믿었어. 그 인정은 무겁게 걸려 있었고, 죄책감이 섞인 고백이었으며, 과거와 그가 쌓아 올린 제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의 한 조각이었다. 초인종이 날카롭고 거슬리게 울렸다. 하녀가 택배 기사를 안내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봉인된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았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으며, 끄덕임으로 택배 기사를 돌려보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준호가 봉투를 열고, 그의 눈이 안에 한 장의 종이를 훑었다. 방이 줄어드는 듯했고, 공기는 기대로 가득 찼다.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의 손이 종이를 쥔 채, 희미한 떨림이 그를 배반했다. 그는 민재를 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무거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천둥처럼 부딪혀 민재를 그의 핵심까지 흔들었다. 그는 준호의 아들이었다. 입증되고 부인할 수 없는. 안도감이 그를 덮쳤지만 그것은 두려움과 질문들과 뒤섞여 있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눈은 민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수진,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통제된 평온의 가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번뜩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어조는 신중했다. 준호는 결과를 들어 보이며 그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갈랐다. 그는 내 아들이야, 수진. 그리고 내가 지영의 과거를 파헤치고 그녀를 다시 묻으려 한다는 것도 알아. 그만해. 지금 당장 수진의 평정이 금이 갔고 그녀의 입술이 충격으로 벌어졌다. 준호,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나는 진실을 믿어.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통제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민재에게 돌아섰고 그의 시선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어머니에게 가봐. 내가 이걸 처리할게.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준호의 갑작스러운 단호함은 폭풍 속의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이 불타올랐고 그녀의 침묵은 보복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던졌고 그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오래된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10년 전의 지영의 사진,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반항적이었다. 이거 읽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다. 내 어머니는 남원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었어. 지역 사업가를 속이고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했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아 민재의 숨이 멎었고 그의 눈이 서류를 훑었다. 기사는 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젊은 여자 지영이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 혐의는 기각되었지만 손상은 입혔다. 민재의 손이 떨렸고 단어들이 흐려졌다. 그의 어머니, 사기꾼?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이 닳도록 일했다. 하지만 의심이 스며들었고 퍼져나가는 독이었다. 준호는 경찰 보고서를 집었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10년 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녀는 혐의를 벗었어. 그는 수진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나는 누가 그 혐의를 밀어붙였는지 알아. 내 가족이 그녀를 없애기 위해서. 너는 지금 그들의 거짓말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수진의 미소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회복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혐의를 벗었다고? 아니면 그들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전에 도망쳤을까?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들이 나타나서 당신 서재에서 훔치고 바로 그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편리하네, 준호. 민재의 얼굴이 불타올랐고 절도 혐의가 아팠다. 그는 열쇠, 편지에 대해 고백하고 싶었지만 준호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아 그를 멈추게 했다. 그만. 준호의 목소리는 칼날이었다. 여기서 끝이야, 수진. 민재, 나랑 같이 와. 그는 민재를 서재로 데리고 갔고 문을 닫았다. 방은 희미했고 공기는 가죽과 잉크 냄새로 무거웠다. 준호는 서랍을 열어 작은 빛바랜 노트 앱 페이지가 누렇게 변한 애를 꺼냈다. 이건 그녀의 것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지영이 떠나기 전에 내게 줬어.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가지고 있었어. 그는 그것을 열었고 지영의 필체가 드러났다. 시, 메모, 민재가 거의 모르는 삶의 조각들. 준호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 머물렀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다. 그녀를 찾아봤어야 했어. 너를. 하지만 나는 젊었고 약했어. 내 가족이 내 미래를 결정하게 내버려뒀어. 민재의 목이 메었고 노트는 그가 알지 못했던 과거로의 다리였다. 어머니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그녀는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먼 곳을 유령에 시달리는 듯했다. 알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바로잡을게.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는 준비해야 해. 병원의 중환자실은 흰 소음의 요새였다. 삐삐거리는 모니터, 인공호흡기의 부드러운 소리, 멸균된 빛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희미한 발소리. 민재는 수술실 문 밖에 서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뻣뻣했으며 그의 눈은 심장 박동처럼 깜박이는 위에 붉은 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어머니 지영은 안에 있었고 그녀의 삶은 외과 의사들의 손과 그녀를 구원하거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시술의 연약한 희망에 달려 있었다. 준호의 서재에서 찾은 편지들은 그의 배낭 안에 들어 있었고 그들의 말은 타는 듯한 진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남원에서 쫓겨났고 준호의 가족에 의해 침묵당했으며 그녀의 삶은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로 다시 쓰여졌다. 그 상자를 열었던 열쇠는 그의 주머니의 무거운 무게였고 그가 이제 지닌 비밀 그리고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의 상징이었다. 수진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드리워져 있었고 지영의 기만을 증명하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좁혀오는 폭풍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뛰었고 어머니의 삶을 위한 싸움과 거짓말로 그들을 묻으려 위협하는 수진에 대한 전투 사이에서 갈등했다. 준호는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혼란 속의 조용한 닻이었다. 그의 얼굴은 통제의 가면이었지만 그의 눈은 수술실 문으로 그리고 민재에게로 향하며 불안의 불꽃을 드러냈다. 병원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민재는 그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그의 가족의 배신에 대한 진실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서재에서 나온 수진의 비난이 그에게 달라붙었다. 우리한테서 훔쳐? 내가 준호에게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줄게. 편지들은 그의 어머니의 결백의 증거였지만 수진의 손에서는 절도, 조작의 증거로 왜곡될 수 있었다. 민재는 계획, 동맹, 수진의 조사관이 그들을 묻을 수 있는 과거를 파헤치기 전에 그의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다. 의사가 다가왔고 그의 클립보드는 권위의 방패였다. 강 씨, 수술은 진행 중입니다. 섬세하지만 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위험, 기회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대신 그는 준호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꾸준했다. 어머니는 괜찮을까요? 준호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고 처음으로 거기에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거인의 갑옷에 금이 간 것, 그녀는 강해, 그가 말했다. 너처럼, 그 말은 단순했지만 파도처럼 민재를 덮쳤고 그가 거의 모르는 아버지와의 덧없는 연결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민재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고 집은 불안한 고요함에 빠져들었다. 수지는 외출했고 그녀의 부재는 일시적인 유해였으며 준호는 서재에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민재는 부엌에서 혜진을 찾았고 그녀의 손은 설거지로 바빴으며 얼굴은 피곤했지만 친절했다. 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망설였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의심이 아닌 두려움으로 살짝 가늘어졌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이해야. 그녀가 복도를 쳐다보며 말했다. 강 여사님 애 모두를 지켜보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배낭에서 편지를 꺼냈고 그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이 그의 손에서 떨렸다. 이거 찾았어요. 엄마가 준호 씨한테 보낸 거예요. 그의 가족이 그녀를 쫓아내고 범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쓰여 있어요. 수진 씨가 그걸 그녀와 저를 상대로 이용하려고 해요. 혜진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손이 접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편지를 받았고 그녀의 손가락은 조심스러웠으며 첫 페이지를 훑었다. 그녀의 얼굴이 동정과 죄책감이 뒤섞여 무너졌다.
지영이를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원에서 강신의 집에서 일했어.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을 봤어. 위협하고 떠나라고 돈을 줬지. 하지만 도울 수 없었어. 나는 젊었고 무서웠어. 그리고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췄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수진 씨는 내가 너와 얘기한 걸 알아. 그녀가 내 가족을 위협했어. 부산의 내 여동생, 시골의 내 부모님. 내가 너를 도우면 그들이 고통받을 거야.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고통, 그녀의 선택의 무게를 보았다.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엄마는 제 전부예요. 제발 이것들만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식료품 저장실에 금고가 있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 거기에 숨겨. 하지만 언제 옮기는지는 내게 말하지 마. 그게 더 안전해. 민재는 감사와 두려움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동맹이었지만 그녀의 충성심은 불안정했고 그와 그녀의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생각은 민수에게로 향했다. 민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점심을 나눠 먹었던 남원의 소년. 민수는 지금 부산에 있었고 해운대 근처 시장에서 일했으며 그의 거리의 지혜는 민재에게 필요한 생명줄이었다. 밤의 장막 아래 민재는 빠져나왔고 비는 그의 후드에 가벼운 가랑비였다. 혜진의 뒷문 예비 열쇠는 그녀 자신의 작은 배신이었고 그를 위해 감수한 위험이었다. 시장은 노점의 미로였고 공기는 튀김 생선과 김 냄새로 가득했다. 민수는 과일 가게 뒤에 있었고 그의 마른 몸은 사과 상자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재, 그의 눈이 커졌고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졌다. 문제가 널 찾았나 보구나. 그랬어.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병원, 준호, 편지, 수진의 조사. 민수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신혜와 엮인다고? 그건 자살 행위야, 친구. 그들은 이 도시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내가 그 편지들과 함께 잡히면 나는 끝이야. 우리 아빠 가게, 우리 평생 사라지는 거야.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내가 믿는 건 너뿐이야, 민수야. 너는 가족을 위해 싸우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 엄마가 죽어가고 있고 그 편지들이 그녀의 이름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민수는 망설였고 그의 손가락이 상자 위에서 불안하게 두드렸다. 그러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어깨를 폈다. 알았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옳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똑똑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박지훈, 부두의 기자야. 그는 거물들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 이 편지들이 진짜라면 그는 이걸 크게 터뜨릴 거야. 민재는 민수에게 편지 한 장의 사본을 건넸고 원본은 식료품 저장실 금고에 보관했다. 이걸 그에게 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냈다고는 말하지 마. 아직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편지를 재킷에 넣었으며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너 나한테 큰 빚진 거야, 민재야. 나한테 죽지 마.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친구의 용기의 무게가 그의 것 옆에 자리 잡았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민재의 심경은 팽팽했다. 수술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편지들은 수진의 계략에 대한 그의 유일한 지렛대였다. 혜진의 집의 눈에 대한 경고는 그를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재, 캐비닛, 수진이 그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피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가 병원을 방문할 준비를 할 때
수진이 복도에서 그를 몰아붙였고 그녀의 눈은 의기양양하게 반짝였다. 내가 뭘 찾았어?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은행 기록, 남원, 10년 전 내 어머니는 준원의 가족에게서 돈을 받고 사라졌어.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야. 기생충이지. 민재의 피가 차가워졌다. 편지들은 지불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을 탐욕이 아닌 강압으로 표현했다. 수지는 그것을 왜곡했고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어머니는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강요했어요. 수진의 미소는 포식자 같았다. 증명해봐. 그녀가 말했다. 아, 잠깐. 할 수 없지. 너도 그녀처럼 도둑이니까. 상자, 편지에 대해 알아. 민재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혜진이 그를 완전히 배신했을까? 그는 식료품 저장실로 달려가 금고를 확인했다. 편지들은 사라졌고 혜진의 필체로 쓴 메모가 근처에 있었다. 그녀가 내 여동생 아이들을 위협했어. 편지 한 장을 줘야 했어. 미안해. 배신은 아팠지만 민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사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진의 움직임은 그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체크메이트였다. 그는 민수를 찾으러 빠져나갔고 시장은 상인들과 비로 혼란스러웠다. 민수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지훈이 편지를 가지고 있어. 그가 말했다. 오늘 밤 부두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하지만 수진네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 너와 남월에 대해 묻고 다녀. 그들이 뭔가 큰 것에 가까워지고 있어. 민재의 속이 뒤집어졌다. 혜진의 부분적인 배신으로 그는 편지 한 장을 잃었고 수진은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가서 그녀가 그것을 묻기 전에 진실을 폭로해야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지영의 수술이 앞당겨졌고 합병증이 악화되었다. 민재의 세상은 단 하나의 선택으로 좁혀졌다. 어머니를 구하거나 수진과 싸우거나. 그는 민수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했다. 사본을 지훈에게 가져가. 모든 걸 말해. 준원의 가족, 사기 조작, 우리 엄마에 대해. 나는 엄마와 함께 있어야. 민수는 맹렬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처리할게. 가. 민재는 달렸고 비는 포유였으며 병원은 등대였다. 하지만 그가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으며 민재는 진짜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은 그들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파괴할 수 있는 도박이었다. 병원의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고 지영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병동에 멸균된 빛을 드리웠다. 그녀의 숨은 얕았고 얼굴은 흰 시트에 대한 창백한 가면이었다. 민재는 수술실 문 밖에 서 있었고 작은 손은 유리에 눌려 있었으며 심장은 위에 붉은 빛이 깜박일 때마다 쿵쾅거렸다. 그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고 그가 민수에게 맡긴 편지들은 수진의 거짓말에 대한 그의 유일한 무기였다. 주머니 속 열쇠, 배낭 속 사진은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파헤친 진실에 대한 밭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결백, 준호 가족의 배신,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사기 혐의. 하지만 수진의 조사관은 좁혀오고 있었고 혜진의 부분적인 배신은 그녀에게 퍼즐 조각의 이야기를 왜곡하기에 충분한 편지 한 장을 주었다. 준호는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존재는 조용한 폭풍이었다. 그의 눈은 수술실 문으로 그리고 민재에게로 향했고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에게 보여준
지영의 말로 가득 찬 노트는 그를 흔들었고 부와 야망 아래 묻어둔 기억을 되살렸다. 병원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웠지만 민재는 준호의 투쟁, 그의 제국과 그가 몰랐던 아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자를 느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렸고 수진이 뛰어 들어왔다. 코트는 뚝뚝 떨어지고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있었고 그 화면은 기사로 빛나고 있었다. 해운그룹 후계자 스캔들, 사기꾼의 아들이 강씨 유산 주장, 그녀는 훔친 편지를 이용했고 그것을 기만의 이야기로 엮어 지영을 사기꾼으로, 민재를 그녀의 장기말로 그렸다. 이거 보여요. 수진이 준호를 향해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이게 제가 경고했던 거예요. 그녀는 거짓말쟁이고 그는 그녀의 도둑이에요. 그녀는 민재를 가리켰고 목소리는 도끼 있었다. 그는 당신 서재에서 훔쳤어요. 편지, 상자. 그녀처럼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예요. 민재의 피가 차가워졌다.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의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다. 이거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것이었다. 민재는 숨을 골랐고 진실은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열쇠와 사진을 꺼냈고 손이 떨렸다. 제가 이걸 가져갔어요. 그가 말했다. 상자를 찾았고 엄마가 당신한테 보낸 편지들을요. 그들은 당신 가족이 그녀를 쫓아냈고 떠나라고 돈을 줬으며 사기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사진을 받았고 그의 손가락이 지영의 젊은 얼굴에 머물렀으며 턱이 굳어졌다. 수지는 날카롭고 부서지기 쉬운 웃음을 터뜨렸다. 사진. 그게 내 증거야? 슬픈 이야기로 우리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낮고 맹렬하게 갈랐다. 그녀의 노트를 읽었어, 수진. 내 가족이 한 짓을 알아. 그리고 내가 지금 그들의 거짓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는 민재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이전에는 없었던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편지들은 어디에 있니? 민재는 삼켰고 위험은 명백했다. 친구에게 사본을 줬어요. 박지훈이라는 기자에게 있어요. 그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당신 가족에 대해, 우리 엄마에 대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평정이 금이 갔다. 기자, 그녀가 씩씩거렸다. 모든 걸 파괴할 거야, 준호.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꺾이지 않았다. 아니, 수진. 파괴하는 건 너야. 나는 과거에 숨는 걸 끝냈어. 그는 전화기를 꺼냈고 그의 손가락은 빨랐다. 지훈 씨, 강준호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보류하세요. 오늘 밤 저를 만나세요.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준호는 통제하고 있었고 그의 제국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안도했다.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다음 48시간을 넘기면 회복할 겁니다. 민재의 무릎이 꺾였고 열쇠, 사진, 그날의 무게가 그를 덮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의 어머니는 살아있었다. 준호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얹었고 드문 제스처였으며 의미심장했다. 그녀를 보러 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안에서 지영의 눈이 깜박이며 열렸고 그녀의 미소는 약했지만 진짜였다. 민재야.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그는 그것을 잡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찾았어요, 엄마. 도와줬어요. 지영의 시선이 문에 서 있는 준호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조용한 인정.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진심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은 유령에 시달렸지만 단호했다. 의사가 다시 다가왔고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당시 요청하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재 군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병을 일으킨 질환입니다. 지금은 잠복 상태이지만 그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재의 숨이 멎었고 그 소식은 그의 안도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같은 짐을 짊어졌고 그의 어머니의 고통, 그리고 이제는 망설임 없이 검사를 지시한 준호와 연결되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우리가 처리할 거야. 함께, 그 말은 약속이었고 공유된 취약성 속에서 벼려진 유대감이었으며 민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였다. 그날 밤 준호는 부두 근처 카페에서 박지온을 만났고 민재는 그의 옆에 있었으며 편지들은 펼쳐져 있었다. 지호는 그것들을 읽었고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폭발적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애가 여자를 모함하고 아이를 숨기고 해운 그룹을 흔들 거야. 준호의 결정은 단호했다. 발표해. 그가 말했다. 진실이 회사보다 더 중요해. 기사는 터졌고 지영의 이름을 깨끗이 하고 준호 가족의 사과를 강요하며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헤드라인의 폭풍이었다. 수지는 저택을 떠났고 그녀의 이혼은 조용했지만 최종적이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비처럼 사라졌다. 몇 주 후 지영은 그녀와 민재가 선택한 작은 부산 아파트에서 회복했고 준호가 자금을 지원했지만 그들의 존재로 따뜻했다.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고 그의 과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림자예요. 준호는 방문했고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으며 그의 행동에 민재의 잠재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 자금 지원, 지영과의 관계 재건 말보다 더 크게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고 준호는 민재에게 새 열쇠를 건넸다. 그의 미래와 질병이 나타날 경우 의료비를 위한 신탁기금이었다. 넌 내가 그랬던 것보다 더 강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누구도 다른 말을 하게 두지 마. 비는 그쳤고 도시는 별빛 아래 조용했다. 민재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더 강해졌으며 과거의 무게가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혈액 속에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지만 또한 폭풍 속에서 벼려진 불길도 있었다. 준호의 지지, 민수의 용기, 그리고 혜진의 조용한 희생으로 그는 어머니를 구했고 아버지를 찾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그가 바다를 바라볼 때 주머니 속 열쇠, 민재는 가족 이상의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소년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비 오는 부산 거리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과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만을 붙잡고 움직인 민재의 발걸음은 혈연보다 깊은 상처와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돈보다 진심이, 권력보다 용기가 더 값진 것임을. 한 아이의 절박한 외침과 한 여자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공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울고 함께 버텨준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